오늘의 영화는 바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SF 드라마 에드 아스트라입니다. 먼저 인상평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실까요? 인상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를 못 찾아봐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향하여. 그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 라틴어로. 뭐 뒤에 좀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별을 향하여.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이따가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에드 아스트라는 영화는 봤지만 분명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찾아를 못해가지고 별을 향하여.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인터스텔라와 지옥의 묵시로 만난 거죠, 뭐 그냥. 근데 시각을 어디에 두고 영화를 쫓아갔냐에 따라서 매우 재미있을 수도 있고 지루한 영화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오는 길에 문득 떠올랐는데 이 영화 단평은 이 문장으로 하면 좋겠다. 아드 아스트라 아드 베니레. 설명을 해주세요. 혹시 그 단테 연옥에 걸려있는 문장은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예, 뭡니까? 별을 향하여 그 너머에 다다르다. 베니레가 보통 오다 또는 도착이란 뜻과 함께 반대로 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드 베니레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는 어드벤처. 어드벤처.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예, 이 영화 보고 딱 들은 생각이 인간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진리를 해왕성까지 가서 발견한다 입니다. 저도 병자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정말 너무 멀리도 가는 휴먼 드라마. 컨닝하지 말라고 내가 가려는데 다 읽었네. 네. 예, 그럼 영화 줄거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태양계 저편으로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쫓는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요. 외계 생명체의 탐구에 인생을 바치며 우주에서 활약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로이 맥브라이드는 자신도 우주에서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외계 생명체를 찾아 우주 여행을 떠난 지 16년 후 지구에서 43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저편에서 실종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엘리트 우주 비행사로 활약하는 로이에게 군 상층부에서 너의 아버지가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참여했던 리마 프로젝트 때문에 태양계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진 아버지를 찾기 위해 로이도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SF 영화의 공통된 시작이죠. 왜냐하면 그 먼 우주까지 여행을 떠나는데 배가 고파서 떠난다든가 심심해서 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은 지구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구를 구하러 가는 걸로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가는 얘기고, 우리 또 유랑지구라는 중국에서 만든 또 거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렇죠. 지구를 들고 가자. 그럼요. 예, 여태까지 뭐 미국 놈들만 지구 구하라는 법이 있냐? 우리 중고랜도 지구 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구 자체를 통째로 옮기는. 어쨌든 SF 영화에서 뭔가 미션이 시작되려면 지구가 위기에 처해야 돼. 이것도 그거는 뭐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영화에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타심 때문에 또는 이타심으로 의해서 이타심으로 인해서 다른 별까지 찾아가는 이야기인 반면에 에드 아스트라는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의해서 이 브래드 피트가 자기 아버지까지 찾아가는 얘기죠.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아버지가 간 것은 호기심 때문에 갔고, 브래드 피트가 간 거는 아버지를 만나려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지만 지구를 구하러 간 거잖아. 그러면 이타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구를 구하러 간 거는 사실 화성까지죠. 그것도 명령이 있으니까 군인으로서 화성에 갔고, 화성에서는 상황이 뒤틀리죠. 화성에서 이 사람은 사실 해고당하죠. 해고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해.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이타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심이거든요. 이 이기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해왕성까지 날아가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영화 전체가 아주 못된 욕망으로 둘러싸인 영화처럼 돼가지고 얘기하기가 싫어지는데. 그 초기에 브래드 피트를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날려보내려고 하는 지구방위군인가요? 아니면 미군이겠죠? 미국 쪽이죠. 그 미군 장성의 의도 자체가 굉장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브래드 피트가 화성에서 자기 아버지의 진실을 접한 다음에 내가 가겠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 인류의 발로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꼭 역으로요. 이기심과 이타심이 섞여 있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시죠.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스탠리님이 잠깐 언급하신 그 제목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예, 예. 그게 이제 에드 아스트라 자체는 이제 별을 향해인데 유명한 문구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Per Aspera Ad Astra 또는 순서를 바꿔서 Ad Astra Per Aspera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라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라틴어 문구인데 이게 바로 그 아폴로 1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거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 그 우주 비행사들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들이 공개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 문구가 써 있거든요. 사실 그 우주 탐험이라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탐험이고 개척이고 혹시나 외계인이 있는데 인간이 도착해가지고 거기다가 침략을 시작했다면 당하는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괴로운 얘기겠지만 일단 마른 우리- 하늘에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봅시다. 외계로 나간다는 건 사실 굉장한 모험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용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최근까지도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사고들이 꽤 있었어요. 그 챌린지온가 십몇 년 전에 왜 여성 우주인까지 최초로 태워가지고 날아가다가 그냥 통째로 그렇죠. 폭발하는 바람에 즉 요즘 뭐 우주여행은 뭐 상업적으로 이렇게 돈 받고 관광도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주선을 타고 외계로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건 일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뭐 멋있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살짝 좀 미친놈 아니야 생각도 좀 그만큼 이제 도전 의식이나 모험 의식이 이제 강한다는 얘기죠.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주를 향해가 아니라 별을 향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주는 거의 입자도 별로 없는 엄청난 심연의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앞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 행위 자체는 모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벤처라는 얘기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건데 아드 아스트라라고 하면 이 스텔라하고 같은 말이죠. 별. 별이 서구 문명에서 지향하는 지점이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이끄는 인도. 인도자. 예.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는 희망. 희망. 또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상. 이상. 좋은 거 다 나오네. 예. 나머지 한 가지.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마리아를 스텔라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영화는 결국 마지막 궁극인 사랑. 사랑을 향하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 유목민들한테는 별자리가 너무나 중요했잖아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천문을 관측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유목민들이라든가 여행자들한테는 뭐 나침판도 많이 없다거나 또는 방향을 잡을 때 별자리야말로 중요한 어떤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참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뭐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들한테 유독 별자리와 관련된 전설이라든가 또는 천문 지식이 발달한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가는 곳은 이제 해왕성. 정확히는 해왕성 인근이잖아요. 행성은 별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쑥갓 들긴 하네요. 우리가 지상에서 바라보면 다 반짝이는 건 다 별이긴 별입니다. 당신 금성 가봤어? 그러면은 다음에 뭐 감독 얘기 잠깐 해보죠. 이분이
이제 미국 뉴욕 퀸즈 출신이고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 영화 예술학부를 이제 USC 예. 나오셨구나 감독님이. 거기서 영화 제작을 배우셨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데뷔가 25살 때인데 이 작품을 보신 분이 계신지 94년도에 나온 리틀 오데사인데 한국 제목이 또 팀 로스의 비열한 거리라는 가만 제목으로 있어. 그럼 알려졌더라고요. 25살에 장편 영화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예, 팀 로스 주연으로? 예. 보셨나요? 그거 처음 비디오 출시됐을 때 영화를 봤죠. 전혀 기억은 안 납니다. 당시 그 영화 로드쇼나 키노에서 좀 깊게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도 그 당시에 베니스 영화 초대됐던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두 번째 초대인 거죠. 영화 자체가 두 번째는 아니고 초대가 두 번째라는 얘기죠? 예. 베니스에 그렇죠. 초대된 게 두 번째인 거죠. 필모그래피 보면 영화가 꽤 많아요. 근데 음. 희한하게 저는 많이 다 피해갔더라고요. 본 게 거의 없는데 그 다음에 뭐 더 야드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본 게 이거네요. We Own the Night이라고 그 경찰 가족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저는 잘 기억 안 아, 그래요? 납니다. 그리고 Two Lovers가 있고 또 2013년에 이민자 그리고 2016년에 요거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잃어버린 도시 Z. 예. 그건 알죠. 예, 그리고 요번에 에드 아스트라 이렇게 되네요. 꾸준히 활동을 해왔네 어쨌든. 제가 이 감독 영화를 본 게 데뷔작하고 잃어버린 도시 Z였는데 잃어버린 도시 Z는 제 원작을 꽤 좋아하거든요. 그쵸. 원작을 읽어보면 와 인간의 광기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가 있구나 라는 느낌인데 영화를 보면서 화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용보다는. 네. 정성일 평론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그 해에 베스트 10 중에 한 편으로 뽑았거든요. 제가 원작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감독이 USC 필름 스쿨라였으면은 우리 또 LA에 잠깐 살다 온 또 크리스마한테 물어봅니다만 USC가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좀 굴굴하잖아요 남쪽으로.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네. 주변 환경이 좋지는 좋지는 않은. 않고 예, 밤에는 진짜 캠퍼스 폴리스 없으면 지나가지도 못하는. 학교밖에 뭐 볼 거 없죠. 그러니까 UCLA가 있는 데는 동네가 좋아요. 서부에서. 거기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왜 제가 그냥 USC는 UCLA에 비하면 좀 더 헐리우드 지향적인 영화들을 많이 좀 그 가리키는 성향이 거기에 그 대학원 과정은 조지 루카스가 돈 내가 조지 루카스가 USC 출신이거든. 저기 코폴라는 UCLA 출신이고 그래서 이상하게 약간 경쟁의식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출신 치고는 상당히 좀 아티스틱하게 폼 잡는 영화를 좀 많이 찍어 왔네 이 친구가. 잃어버린 도시 Z는 저도 보긴 봤는데 영화 좀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화면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전 원작은 잘 모르니까 이야기의 구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잃어버린 도시 Z도 그렇고 계속 플랜 B 그리고 브래드 피트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잃어버린 도시 Z는 원래 주인공도 브래드 피트가 맡으려고 그랬었대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찰리 허넴으로 바뀐 건데. 예. 그리고 비주얼을 신경 쓴다고 그러시니까 요번 영화도 확실히 그 촬영 감독 때문에 꽤 또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촬영했죠? 바로 그분이 이제 스위스 출신 호이터 판 호이테마라는 분인데 바로 덩케르크와 인터스텔라 촬영 감독. 인터스텔라. 제 이름이 익숙하다 했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007 스펙터 아니면 또 그녀 저희가 다뤘던 영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좋아하는 영화인데 모스트 바이어런트라고. 모스트 바이어런트 이어. 예, 그 영화. 그저 오스카 아이작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샤를스 테론이란다. 제시카 차스테인 나오는. 예. 저 그때 그 영화 보면서 느낀 게 화면 톤이나 분위기가 되게 약간 대부스럽다. 저 굉장히 좋아요. 예, 오스카 아이작은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촬영이 그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랬구나. 예, 그분이 이거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편견인데 말이죠. 왠지 유럽 출신들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꼭 그렇진 않으나. 왜 그렇게 따지면 고든 윌리스는 미국 사람이거든. 근데 통상적으로 영화가 좋다. 촬영 예술인데 이런 거 보면은 유럽 출신 촬영 감독의 경우가 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못 들어본 발음. 다리우스 콘지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예. 야누스 카민시키. 그렇죠. 다 유럽 출신이거든, 다. 한국 출신은요? 정정훈. 정은정. 훌륭하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뭐 무중력 상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찍었나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제가 영상을 찾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로 한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무중력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세트인데 수직 버전이랑 수평 버전 두 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평 세트에선 배우가 이제 이동 장치를 달고 위를 달리고 그런 거고 수직 세트는 또 다른 배우가 또 아래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대략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하. 영상 영상 안 예, 나왔어요? 유튜브를 뒤졌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그 단평을 얘기할 때 뭐 지옥의 묵시록이 인터스텔라를 만났다 했는데 우리 참 영화 친구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 있잖아요. 지옥의 묵시록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만났다. 네. 사실 그게 다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 크리스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는 딱 스페이스 오디세이 찍을 때 큐브릭이 그 실사 크기의 그 페리스 휠 그렇죠. 대관람차하고 똑같은 세트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달리게 했다라는 그거하고 뭐 같은 맥락으로 들리네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예. 이렇게 조깅을 하잖아요. 우주인이. 그 빙글빙글 돌듯이 이렇게 오는 장면이 평지에서 있죠. 조깅을 하. 나도 처음에 그거 보고 뭐야 이렇게 했거든요. 평지가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 그리고 배경도 같이 돌아. 그쵸. 사람이 제자리에 뛰면은 배경이 돌고 배경이 안 돌고 카메라 픽스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다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게 이제 페리스 휠을 지어가지고 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60년이 다 돼서 그런 걸 하고 있어. 뭐 큐브릭은 50몇 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그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음.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막 10m 위에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워낙 수직 세트의 경우는 하루에 뭐 한 3-4컷 찍으면 끝이래요. 더 찍을 수가 없대요. 돈 날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또 하여튼 CG를 최대한 좀 배제하려고 막 실물 크기 세트랑 현지 로케이션 같은 거에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우주선 내부 배경이나 조정석 뭐 이런 것도 다 실물로 다 제작을 했고 하여튼 세세하게 그 비주얼적인 면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비주얼적으로 풍경으로는 되게 이쁜데 벌써 과학적 오류로 많이 좀 까이는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데 이게 말이 되니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과학적 오류는 이 시대가 인간을 해왕성까지 보낼 수 있는 시대면은 이미 좀 약간의 오버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봐주는 게 맞지 그렇죠. 않을까. 먼 미래라고 네, 생각했잖아요. 가까운 그래서. 미래라 그러기 예. 때문에 저는 뭐 거기다 중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반물질 엔진이라고요. 와,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결국 감독의 선택이겠죠. 여기서 과학적 합리성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영화의 내용을 우선할 것인지 두 개가 충돌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면 저 같아도 과학적 논리를 좀 희생시키고 내용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겠죠. 정서와 스토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벌써 약간 좀 총평에 가까운 제 의견인데요. 이 에드 아스트라를 다른 영화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결점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플롯은 뭐 커치 대령 죽이러 가는 뭐 어포칼립스 나오네. 그 다음에 세트나 설정은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고 지구의 위기를 구하러 떠난다는 것 자체는 뭐 인터스텔라나 이렇게 갖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우주 유형 장면은 뭐 그래비티.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함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좋게 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게 본 측면과 안 좋게 본 측면인데 안 좋게 본 측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왜 영화를 이렇게 찍어놨어? 그러니까 영화를 못 찍었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영화를 장사 안 되게 찍어놨어? 그거는 퍼스트맨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도 퍼스트맨 굉장히 좋게 봤고 아마 퍼스트맨 저희가 다룰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제작이 스필버그가 관여했는데 퍼스트맨도 이렇게 찍으면 돈 안 낸다는 걸 뭐 몰랐겠어요. 근데 앞에 계속 한 2-3편 성공시키고 그래 너 찍고 싶은 거 한번 찍어봐라. 돈 잃어도 좋다. 정말 돈 잃어도 좋다라고 했을까? 어쨌든 그걸 허용해주는 헐리우드의 관용이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에드 아스트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교하다 보면은 계속 비교가 돼가지고 까일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좋게 봤고 아까 돈이 안 되게 찍었다는 거 말고는 제일 좋게 본 게 심리선을 섬세하게 묘사했다라는 거. 그 점을 나는 아주 좋게 봤어요. 저 역시 이 영화 꽤 좋게 봤고 이 영화 얘기할 때 항상 어둠의 시면이 나오죠. 그렇지. 어둠의 시면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닥터님 조금 설명해 줍시다. 제가 어포칼립스 나우 얘기하고 어둠의 심연 얘기하셨는데 바로 Heart of Darkness, 어둠의 심연이 지옥의 목소리의 원작 소설이다. 예, 원작 소설이고 마지막 문장이 호러. 호러. 이게 외부적 공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존재해왔던 자기 내면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렇습니다. 에드 아스트라도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엄청난 심연으로 들어가는 그 여행길이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렇지. 그 여행과 겹쳐지거든요. 공포지. 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공포지. 그게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어둠의 심연과 달리 자신을 깨우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걸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그런 이유 때문에 결별하고 거의 뭐라고 할까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혼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요. 초기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진짜 스스로 완전 혼자 설 수 있는 우주 한복판에 혼자 우주선을 타고 가게 되는 장면부터 나오면은 이게 정말 내가 바랬던 것일까라고 하는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이 영화는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과학적 오류보다는 어떠한 심리 상태인지를 그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끝없는 암흑인 우주로 보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답이 나왔네요. 이 영화에 대해서 과학적 오류를 지적하는 인간들아, 그거 말고 주인공 브래드 피트의 심정의 그 심리의 흐름에 동의해라. 과학적 오류는 부차적인 것일 뿐. 이런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영화 보면서 저 과학적 오류 지적하고 싶으면 지적하시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시고 싶으시면 과학적 오류 같은 거 조금 그냥 무시하고 영화 내적인 측면에 빠진다면 전 좀 더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보는 어떤 관점에 이입을 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영화 시작할 때 딱 관객의 앵글이 브래드 피트하고 같은 지점에 놓이게 되면 영화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브래드 피트를 관찰하는 앵글에 놓이면 뭐야 이거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이 영화의 그 시네마 트루기가 대부분의 영화, 특히 이런 SF 장르의 영화 같은 경우는 갈등 요인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외부인과의 갈등이라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게 에일리언 같은 우주 괴물이 쳐들어오든가, 아니면 우주선이 고장을 나든가, 아니면 우주선의 크루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의 외부적인 갈등 요인이 있고, SF 영화뿐만 아니지만 그 외부적인 갈등과 이제 대응하는 주인공의 심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별로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이거는 목적은 있죠. 저기 해양성 바깥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사건이 생기긴 해. 근데 가장 큰 갈등은 자기 스스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면을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외부하고 부딪히는 별로 없으니까 졸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몰입하고 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생기죠. 저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에 막 70일, 100일 이렇게 있으면 진짜 다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당장 여기 스튜디오에 불 끄고 얼마나 칙칙해. 시꺼멓고, 천년도 그렇고. 여기 닭찜 딱 집어넣어놓고 불 끄고 1시간만 있으면은 돌아버릴걸? 전 잘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확실히 아무튼 감독도 이렇게 내면에만 깊숙이 침잠에 들어가는 영화가 관객에게 되게 지루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의식은 한 것 같아요. 그치.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장르 영화적인 문법에 충실한 어떤 시퀀스들이 있어.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거 보는 재미 의외로 쏠쏠해요. 바로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개봉 전에 미리 영상으로 풀렸었거든요. 달에서 매드맥스스러운 그 카체이싱 장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아까 말씀하신 좀 돈이 되는 상업 영화 스타일로 찍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극장을 떡밥이었어. 갔죠. 예.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보는데 브래드 피트가 로켓을 타고 달기지에 착륙을 하면서 달기지에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달기지를 다룬 영화들 생각해보면 전부 다 컨테이너형이었거든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형태였는데 이번 이 영화의 이 월면 기지. 월면 기지 모습을 보면 거대하게 확장하는 공장 형태거든요. 거의 아마 달에 있는 어떤 기지들을 나타내는 장면 중에 이런 형태의 외부로 확장하는 형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확장이라거나 모듈식으로 하나가 있으면 또 모듈이 추가되면 또 커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거보다는 산업화 시기에 공장들이 거대하게 확장해 가는 모습. 주인공의 심리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아니 갑자기 뭐 좀 비약한 얘기지만 평자님 제가 읽은 기사에 따르면은 그 지구 자원 고갈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채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천체가 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광석이라든가 에너지원을 그 채취하려는 계획이 SF 영화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죠.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예. 특히 헬륨 3였나? 헬륨 3 그리고 히토류. 히토류 맞다. 예, 히토류. 예. 왜냐하면은 이제 히토류의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히토류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에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소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주 개발에 앞선 미국에서 달에 가면 이제 히토류 많은데 저거 어떻게 가져올 수 없을까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거 가져온 데 드는 돈이 너무 커가지고 채선성이 안 맞아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금메달로 가지만 닥터님이 계셨던 그런 공장도 뭐 50년 뒤에 뭐 어떻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할 텐데 저는 영화적으로 모든 게 산업적 측면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이 세계에서 주인공은 필연적으로 내면으로 계속해서 파고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게 이런 이기적인 주인공을 만들어냈고 이 이기적인 주인공이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별이 상징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공동체적 관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개인이라는 존재 내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좀 느끼셨나요? 그런 사랑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인류애겠죠. 인류애. 예. 아, 사랑 얘기하시길래 전 또 뭐 리브 타일러랑 뭐 뭐. 그 얘기하시는 줄 알았네. 난 근데 그 뭐 어떤 네. 사랑이든 저는 사랑의 네. 메시지 난 조금 덜 느낀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워낙 심성이 착하셔가지고 그걸 보셨나 해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고 저 같으면 이제 그거를 조금 돌려가지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메시지라고도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앞에다가 예고편을 계속 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고편을 보면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시퀀스가 2개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여가편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화성 장면인데 화성에서 폭도들을 진압한다거나 누군가와 통신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장면은 거의 토탈 리콜의 장면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지금 파괴적인 상태로 내닫는 그런 것들이 화성에서 구성되고 있고 달에서는 약탈이 벌어지고 있고 지구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렇게 지구를 둘러싼 태양계 공동체 자체가 파멸적 상황인 거고 결국 공동체의 붕괴로부터 발생한 거고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했던 브래드 피트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갈수록 자기 중심적 행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병자님 말씀하고 닥터님 말씀 번갈았다 보니까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인물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적인 걸 바라는 것 같으면서도 사회적인 걸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얘가 뭐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린 놈이네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 주인공 설정이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의 자폐증 같은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회성 장애 좀 뭐 그런 게 있는 캐릭터라고. 사회적인 것 또는 공동체적인 것을 극단으로까지 바라면 사랑하는 것처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너무 진지하게 몰입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자폐성 장애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모든 자극을 다 동시에 주목을 할 수는 진짜 없거든요. 미쳐버리지 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하는 건데 자폐 장애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그 나에게 쏟아지는 이 무수한 정보들의 우선순위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든지 다 거부하든지 차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는 다 거부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 사회 같은 경우는 타인이 타인에게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 명령?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태고
그것을 이 브래드 피트라는 인물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차단하는 형태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영상 편지에서 아내 리브 타일러가 계속 그 브래드 피트한테 얘기하는 게 왜 당신 소통을 안 하느냐. 그게 이제 주된 어떤 이유죠. 당신은 자기 파괴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난 그거를 한 방에 또 뒤집어 줄 수 있는 게 영화 후반에 그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감정을 누르고 자폐적 설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떤 표현을 안 하던 브래드 피트가 뻥 터진단 말이지. 나는 그래서 이게 자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욕구, 환경, 그다음에 어떤 뭐 이성 이런 걸로 이제 자기를 통제하던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인간 어떤 그 본성의 한계를 또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초기에 그 댓글 달렸던 거 중에서 브래드 피트는 감정이 없나? 뭐 이렇게 댓글이 달렸던 게 우리 사이트인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 인간이 계속 그걸 통제하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자폐도 진짜 자폐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느꼈다고. 그 뒤에 가서 그 폭발력이 또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때. 사실 자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교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정말 교류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래드 피트 자체가 자폐를 앓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걸 반영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이제 확대 해석해서 브래드 피트 자체가 뭐 자폐적인 병력이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얘기는 가만있어 문득 떠오르는 건데 내가 기억에 우주 공간에서 혼자 체류한 최고 기억이 한 400일 정도 되는 사람도 있지 않았나? 소련의 그 우주정거장에 미르에서 아마 예. 있었을 겁니다. 예. 계속 통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통신했죠. 지구하고. 지금 브래드 피트가 맡은 역할은 일단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이라고 그건 봐야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연기를 하죠. 사람한테 웃는 연기를 하고 사람이 헬멧을 만질 때도 웃지만 속으로는 건들지 말라고. 그런 인간이 사회와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폭발했을 때 딱 단일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폭발적으로 모든 방면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쏘아 올린 로켓에 그 타고 올라가서 그걸 그 순간에 해치를 연다는 건 로켓이 폭발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 뛰어난 우주 비행사가.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광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행동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얼마나 위험이 될 수 있는지도 뭐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점도 결국은 본인의 뭐 의도가 됐던 안 됐건 결국은 그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를 되게 닮아가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 설정을 조금 더 나아가면은 미군이죠. 미군에서 브래드 피트를 부르면서 그를 선택한 이유를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당신 심장 박동수가 80을 넘어본 적 없지. 정말 안정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우주 비행사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없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주 꾸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일할 수 있는 사실 거의 로봇 같은 형태의 인간인 건데 그것을 그 미군에서는 최고의 인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미션에는 그게 최고의 적성이니까요. 더 나가서 그 아버지 터미리 존스가 맡은 그 아버지도 리마 프로젝트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브래드 피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인 사람을 갖다가 미군이라는 존재는 가장 최고의 재원으로서 평가를 해주거든요. 어쩌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 현대 사회가 인간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도의 안정성과 성과를 가진 로봇 같은 인간만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인간은 도구일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시스템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가까운 미래란 설정 때문에 이렇게 영화가 좀 뭐 현실적으로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리는 없고요. 네. 아무리 가까운 미래라도 최소한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SF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낀 거는 사실 저기 그래비티예요. 마션도 사실 좀 거리가 있고 그래비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도 저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고 저는 이제 또 버릇대로 영화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이 돈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못지않게. 그 약간 다른 얘기 같은데. 뭐 왜냐면 이제 그 두 이 가지 굉장한 제작자 마인드 그럼 대단하십니다. 어차피 더군다나 이 영화의 제작자 한 명은 브래드 피트지만 한 명은 그 가끔가다 파고니케 씨도 얘기했는데 리젠시 픽처스의 아넌 밀천이란 말입니다. 이 양반이 그 옛날에 그 S 영상사업단, 뭘 S야, 삼성 영상사업단이지. 거기서 돈 많이 받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트 같은 거 팔고 그러신 분이야. 근데 한때 그 푸마 운동화 사업에 올인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오셨는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도 이분이 제작하시고, 근데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철저하게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영화 또 제작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이분은 또 예술인이구나. 뭐 프로듀서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내가 돈으로 따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또 헐리우드가 부럽다라는 것도 있고, 한국으로 취한해서 얘기하면은 아무리 기획을 해도 오히려 차라리 쫄쫄이 입고 우주선 타고 날아다니는 SF는 기획을 해도 한국에서는 뭐 근시일 내에 뭐 우주선을 쏴가지고 뭐 명왕성을 가? 아니 지금 유인 해왕성입니다. 해왕성 명왕성 얼마 전에 행사에서 제외됐던가 그렇죠? 예, 이젠 태양계가 아닙니다. 자국 위성도 아직 뭐 간당간당한 나라에서 이거 영화가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리얼리티 말씀하셨지만 전혀 한국에서는 리얼리티가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영화였다고 보는 거죠. 아니 뭐 한국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그 달에다가 그 지구의 상업주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싹 갖다 놓은 그건 그 그럴 수 설정이 있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는 아니고 그냥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민간 기업의 달 기지도 있고 또 뭐 달 자원을 둘러싼 분쟁도 나오고 하니까. 크리스님 토탈 리콜 오리지널 보면 그 화성에서 이미 다 벌어지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중간에 서브웨이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보면서 달까지 가서 패스트푸드를 처먹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그 우주선은 페남이야. 지금은 없어진. 가까운 미래라고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이 유교를 받아들이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유교를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서양에서 포크를 받아들이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포크 음식 먹을 때 쓰는 포크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일본에서 육식을 받아들이는데 300년이 걸리거든요. 하나의 문화가 크게 변하는 지점을 보통 300년으로 잡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라는 것도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는 많은 게 다른 사회거든요. 이런 사회 정도가 구성이 되려면 적어도 300년은 봐야 된다는 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 가까운 미래는 적어도 몇백 년입니다. 인간을 우주에 보낸 가장 멀리 보낸 것도 자료가 달보다 좀 높은 수준인 거고 화성도 아직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해왕성을 간다. 더군다나 반물질 엔진을 가지고 꽤 오래 걸 것 같긴 합니다. 화성에 토목 공사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아니 저는 뭐 화성이나 해왕성 이런 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달에 관련된 것만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는데 굉장히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그런 그럼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왠지 서부 개척 시대 그렇게 된다면 대항해 시대, 예. 서부 개척 시대. 이걸 설정을 진짜 서부로 바꿔도 이야기는 똑같이 먹힐 수가 있고. 그러고 보니까는 그 크리스님이 말씀하신 그 달에서 관련된 매드맥스 역마차 강도로 취환해 봐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사적 탐욕의 시대거든요. 그렇죠. 개척 우리가 시대가 뭐 제가 그러면 긍정적인 힘으로 쓴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당연히 아니고 이것도 많이 SF나 뭐 만화에서 쓰는 비유입니다만 지구란 유기체 속에서 인간이 번성할수록 지구는 암이 퍼진 것과 같은 병이 든다. 이런 얘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대항해 시대든 지금 여기서 이 에다스트라는 인간이라는 암이 우주로까지 퍼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항해 시대도 우주가 아닌 대항해 시대도 철저하게 탐욕이고 경제적인 욕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우리 왜 비유를 하자면은 콜럼버스가 배 띄워가지고 인도 가겠다고 그 떠난 거는 지금 우리가 우주 가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위험하고 모험이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위대하기도 하고 지구의 그 시각에서 보면 암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모해서 위대해진 사람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브래드 피트는 뭐 어떠셨어요? 연기 뭐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그 우리가 이제 브래드 피트 하면 너무 유명
배우고 스타고 말하자면 옛날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연기력보단 스타성에 기대는 배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굴 때문에 좀 손해를 봤을 손해를 수도 있죠. 봤던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를 2번씩이나 봤네. 원스 어폰 타임인데 원스 어폰 타임이는 그 할리우드는 워낙 뭐랄까 비중이 좀 디카프리오 쪽에 좀 더 놓여 있었기 때문에 브래드 피트는 눈이 덜 갔는데 이거는 거의 뭐 자기가 단독으로 그냥 시종일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잘합디다. 브래드 피트가 잘해. 그 인정해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가지 캐릭터를 쭉 가고 밀고 가는 거라면 오히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로봇 같은 잡혀진 캐릭터다. 또는 시종일관 광기에 휩싸는 캐릭터다. 그것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브래드 피트는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 침잠에 있을 때와 폭발했을 때가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브래드 연기 좀 하는데 어이 친구 연기 좀 하네. 라고 제가 개소리를 떠들면 브래드 피트가 왔다 뭐 이러겠지만 잘합디다. 네. 그런데 영화 속에서의 문제는 브래드 피트가 그 난리를 안 쳤어도 그 원래 출발하기로 했던 승무원들이 결국 해결을 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기심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스포일러라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스페이스 카우보이를 다 보셨나요? 봤죠. 네. 그걸 모를 수가 저만 못 있겠습니까? 봤군요. 저도 안 봤습니다. 안 그래요?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약간 개그성이긴 한데 에드 아, 아스트라가 비공식 속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그러네. 일단 같이 나왔던 토미 리 존스와 도널드 서덜랜드가 같이 나왔지. 나오고 그리고 토미 리 존스의 우주 비행사 그 사진이 바로 그 영화에서 썼던 사진을 다시 썼다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책상 밑에 저기 트레일러에서 지나간 사진 딱 보면은 토미 존스의 젊었을 때 모습이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딱 거기 썼던 사진이네. 그렇구나. 그렇기도 하고 스페이스 카우보이에서는 바로 그 토미 리 존스와 도널드 서덜랜드가 우주에서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실은 로켓을 타고 가는데 여기서는 토미 리 존스가 그 로켓에 맞게 되죠. 거의 그 플롯 자체는 그 아마겟돈 플롯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클린트 영감님하고 영감 셋이서 활약한다라는 게 조금 이제 독특한 점이죠. 아마게돈 얘기하시니까 또 리브 타일러.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주에 나간 애인을 기다리는 그러네. 비중 없는 역할로 나오고 있고. 그래도 뭐 나와주는 게 좋지 뭐. 예. 그 도널드 서덜랜드 영감님을 딱 얼굴을 보면서 반갑고 부럽고.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남궁원 선생님이라든가 뭐 돌아가시지만 신성한 선생님을 영화에 자주 뵙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도널드 서덜랜드 요즘 꽤 뭐 자주는 아니지만 심심찮게 얼굴 비치세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너무 비중이 적어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뭐 연세가 그쯤 되시면 이제 체력적인 한계도 좀 있으시지 그런 것도 않으셨을까? 있고 어쩌면 도널드까지 필요 없는데 또는 토미리까지 필요 없는데 예우 차원에서 또 그런 대형급 배우를 모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도널드 서덜랜드를 가장 최근에 영화에서 본 게 바로 비플릭스에 소개했던 바이러스라서 뭔가 이분이 악당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군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비록 이제 도널드 서덜랜드도 그렇고 우리 토미 리 존스도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 두 분이 그 역할에 있었으니까 영화가 이만큼 빛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토미 리 존스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거의 그 지옥의 묵시록에서 마론 브란도가 얼굴 드러내는 정도의 어떤 그 무게감이 나오잖아요. 다만 마론 브란도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떨어지긴 하지. 서덜랜드 형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보의 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뭐 너무 나온 게 없어요. 크리스미 할 말도 없고. 저도 막 쥐어짜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리브 타일러 요만한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뭐 나온 게 있어야죠. 근데 우주선의 비행사 중에서 여성 비행사가 좀 있었죠? 흑인 비행사가 한 명 나왔는데 화성인이요. 아니 화성인 말고 화성인 말고. 화성인도 있었고 화성 화성에서 기지에 안내하는 사람. 화성 기지의 기지장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그 캐릭터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성에서 해왕성으로 가는 우주선 안에서 맞다. 그 흑인 여성이 한 번 탑승해 있는데 이거 뭐 아주 크리스 포인트 빵점에 몹쓸 영화라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더구나 우주에서 나온 영화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노출을 할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비티는 끝에서 노출하잖아.
완전 노출 아니고 왜 샌드라 블록이 이제 뭐 탈출하려고 옷 갈아입을 때 그 태아 자세 취하면서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야한 의미에 노출하는 그 당시에 내 네. 기억에 그 영화 개봉 당시에 그 썰전에 출연한 허지웅 평론가가 이거는 좋은 의미로 산드라 블록의 나이까지 언급하면서 50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감탄을 했던 좀 더 직접적인 워딩을 썼지만 그렇게 보면은 뭐 없는 거지 이 영화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허지웅이 장면. 나와서 그랬다니까. 아니 그게 그래비티에서 그 장면이 아니 어떻게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지? 탈출하기 직전에 우주복을 다 벗고 유영하면서 이렇게 그 러닝 셔츠하고 핫팬츠만 입고 둥둥 떠 있는 그 장면. 아주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억 안 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시죠. 아니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지? 아니 저는 기억을 하지만 기억하죠? 예, 뭐 이렇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해주셔서 나는 그 허지웅 씨의 멘트 때문에 더욱더 기억이 나. 그때는 분개했던 게 이 녀석아 나이하고 아름다움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여자 얘기 고만하고 자기를 위해서 해준 건데 왜 이러세요? 네, 뭐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하시죠. 별점과 함께. 나가기 전에 이 얘기 좀 꼭 하고 싶었는데 예. 지금 20세기 폭스가 이제 디즈니에 인수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영화 보면 오프닝에 20세기 폭스의 그 빰빠밤하고 그 로고가 딱 뜨잖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가슴이 짠해지는 느낌도 있고 또 만약에 이후에 이 다음부터 나온 20세기 폭스 영화는 그 20세기 폭스 로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저 뒤에 배경에 디즈니 궁전이 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정확한 정보를 또 말씀드리자만 디즈니가 어떤 회사입니까? 물론 자기네들이 디즈니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디즈니 레이블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뭐 돈. 스타워즈도 일부러 루카스 필름을 앞에다가 놓고 디즈니 로고는 엔드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3G 로고가 아니라 엔드 스크롤 올라갈 때 딱 요 도장 같은 표시로만 올라갔다고. 왜냐면 그 스타워즈 할 때 바바바 왜냐면 깨잖아.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듯이 폭스 영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폭스 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스는 레이블로 계속 유지한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폭스 레이블의 영화가 나올 것이고 빰빠바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폭스 레이블에 맞는 영화들은 만약에 에일리언이 돈이 된다 그러면은 그 디즈니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에일리언 앞에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뜯어먹는 에일리언 앞에 이렇게 미키가 나와서 이러면은 얼마나 깨겠어. 미키를 뜯어먹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폭스 레이블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병자님이 걱정하셨던 것 같이 폭스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별점. 진실의 순간이 온 건가요? 먼저 하시죠. 왜 그러냐면 말이죠. 멘트나 별점이나 파고님이 먼저 시키고 자기는 그거 다 듣고 종합해가지고 제일 그 수법이 있어서 파고가 없을 때 내가 그 수법 써먹으려고. 그러면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단평으로 아드 베니레 이걸 언급했었죠. 이 어드벤처에는 모험이란 뜻 말고도 기다린다는 뜻도 있거든요. 내게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이 영화 자체는 에드 에스트라 이상을 가지고 별의 인도에 따라서 희망과 사랑을 기다린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점이 몇 개인데요? 그래서 저는 별 4개입니다. 별 4개. 이렇게 될까 생각했어요. 저는 3개 반이에요. 영화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영화를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특히 상업 극장 경우에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는데 기분은 좋았는데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꼭 사람을 해왕성까지 보냈어야 됐나 라는 부분이 조금 걸려가지고 예. 근데 영화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별 3개 맞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마지막에 그냥 하시죠. 오늘부터 사회자니까. 네. 파거니의 수법을 이용하긴 했지만 파거니의 위치에 또 크리스님이 계시니까 크리스 로겔 나오는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네, 감독이 이제 데이비드 보이 아들로 유명하고 그 문에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한글이 달 기지에 써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데이비드 보이 아들 무슨 던컨이든가 던컨 존스. 던컨 존스가 한국 여성과 이제 연애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 이 에드 아스트라가 문의 사이즈로 만들어졌다면 난 4개 반을 줬을 거야.
오로지 제작비 때문에 영화는 좋지만 세계에 반을 줍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제작비를 더 많이 들었다는 점에서 세계에 반을 줍니다. 예. 저는 일단 영상 사운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극장 가서 보실 것을 권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SF 영화를 만약에 바라시고 가신다면 약간 맥이 빠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강력한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해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별은 3.25. 그거 뭐 있어야지 점수를 주지. 응? 대신에 크리스님 다시 한번 연애를 시작하신다면은 그 가까운 사람 정말 소중히 할 그 교훈을 확실하게 얻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리브 타일러가 연락할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큰 화면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에드 아스트라하고 언더 더 실버 레이크를 보는데 이 두 편은 좀 더 큰 화면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골 때린다는 언더 더 실버 레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관객이 저 말고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4분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